네, 먼저 방송에서 제가 백진현 서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님이 국제해양법 재판소 소장이라고 밝혔는데 작년에 그 임기를 다 채우시고 퇴임하셔서 돌아오셨답니다. 따라서 국제해양법 재판소 소장은 현재 백진현 교수가 아니고요. 다른 나라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하나 기댈 곳이 또 하나 사라졌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2021년 4월 14일 이정훈입니다. 국제 문제에 대해서 하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 수에즈 운하가 얼마 전에 차단된 적이 있었죠. 그걸 심상치 않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쿼드 플러스 대만하고 이란, 중국, 북한이 연계된 전선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도 없는 거를 생각해서 대비해야만 국가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23일 말레이시아의 탄중 펠레파스라는 곳에서 출항한 에버 기분호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으로 가는 거였죠. 그래서 인도양을 지나 수에즈원을 통과하다가 수에즈 운하 5번 운하에서 좌초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일주일 동안 수에즈 운하가 막혔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수에즈 운하가 막힌 적이 여러 번 있더만요. 2004년 유조선 트로픽 브릴리언스호가 좌초에 사흘간 막힌 적이 있고요. 2016년 2월에도 화물선 뉴욕 카테리나호가 좌초에 그때는 거의 12일, 2주 동안 막혔고요. 2017년에도 OOCL 저편의 컨테이너선이 몇 시간 동안 운하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하가 한번 막히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국가 위기 시, 전란이 났을 때. 그죠? 거기에 군함도 통과해야 되는데 군함이 만약 통과 못한다면 길을 막아놓고 전쟁하는 거는 상대를 기죽이는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현재 이제 에버 기분호 문제에 대해서 이집트 법원은 그 소유사인 일본의 쇼에이 기센에 9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라고 했고 이 배를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사인 UAK 클럽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현재 왜 이 배가 좌초를 했느냐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배들은 대개 뒤에 스크루가 2개 있습니다. 2개가 돌아가는데 한 개가 뭔가 작동이 하지 않아서 한쪽으로 돌면서 운하를 막은 걸로 보이는데 왜 그랬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심되는 건 조정 시스템이 다운됐는데 해킹 당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게 나오고 있죠. 그건 뭐냐? 수에즈 운하를 막기 위해서 시한 장치를 넣어서 그때쯤 작동하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수에즈 운하를 막으려고 했느냐? 그거는 일본과 미국, 대만 그리고 이스라엘과 한국에 피해를 주려고 하는 거대한 음모다. 이건 물론 제가 팩트를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정보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막연한 상상을 토대로 서로 머리 싸움을 하는 거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제가 지적드린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버 기분호 좌초되고 나서 이틀 지나인 3월 25일 오만 인근, 오만이 어디인 줄 아시죠? 거기 걸프해역에서 싱가포르로 가던 이스라엘 소유의 자동차 운반선 헬리오스 레이호에서 알 수 없는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배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사건 배후에 이란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4월 1일 그는 이스라엘의 공영방송인 칸과의 인터뷰에서 명백하게 이란의 소행이다. 그렇게 했지만 증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은 이스라엘이 최대의 적이다. 나는 이란을 제재하기로 결심했고 우리는 모든 지역에서 이란을 때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정보기관, 일본의 그 모사드나 이런 데 통해서 정보를 얻은 거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겠죠. 이란이 했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총리가. 그리고 이스라엘 국방장관, 군 수뇌부 등도 이란이 이스라엘 화물선을 공격했다며 책임을 묻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빠르게 움직이네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스라엘 군이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 인근을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그에 대해 이스라엘 언론은 이란에 대한 보복이다. 시리아가 지금 이스라엘 편이니까, 이란 편이니까. 이에 대해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했다는 걸 인정한 것이죠. 수에즈 운하가 막혔는데 그리고 나서 왜 이스라엘 배가 공격을 당했고 그에 대한 보복을 왜 했을까요?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 전 세계의 이목은 글로 쏠립니다. 그러면 늘 하던 감시 체계가 흔들할 수도 있죠. 그 빈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배가 공격을 당한 3월 25일 대한민국도 당합니다. 3월 25일 오전 북한이 탄도 중량 2.5톤, 사거리 600km라고 하는 미사일 2발을 동해로 쐈습니다. 우리의 현무포보다가도 탄도 중량이 더 나가는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거 나왔을 때 우리 합참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보도입니다. 3월 19일 일본 NHK 방송이 일본 방위성은 중국 해군의 055형 구축함 등 3척의 함정이, 중국배 3척이 대한해협 동수도, 대한해협에 가게 되면은 그 스시마 섬이 있죠, 일본 섬. 일본 섬 동쪽, 거기도 국제적으로 모든 배가 통과할 수 있는 해협이고요. 우리 쪽인 이쪽 서수도도 통과할 수 있는 해협인데, 대한민국 쪽이 아닌 일본 쪽에 가까운 스시마와 일본 본토 사이에 있는 동수도로 중국군함 3척이 들어오는 걸 확인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3월 19일. 일본 방위성을 인용해서. 그래서 이제 그 배들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 렌하이급, 이게 055형입니다. 미사일 구축함. 굉장히 큰 배입니다. 루강 3급 미사일 구축함. 장카이 2급 프리킷 호위함 한 척입니다. 이 055형은 중국 해군이 가진 구축함 중에 최대고요. 작년 1월에 실전 배치했으니까 친형입니다. 따라서 이 배는 최초로 동해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이 중국 함정 3척은 동해의 중간선에서 일본 쪽으로 좀 더 가서 있었습니다. 일본 쪽 공해, 일본 영해는 들어가지 않고 일주일간 머물렀습니다. 이 배들 때문에 일본과 미국의 군함들이 출동해서 지켜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어떻게 했는지 저는 전혀 아는 게 없어요. 우리 쪽의 역으로 안 왔으니까 모른 척하고 있었는지, 우리도 멀리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합참이 3월 25일 북한이 미사일 쏜 거를 늦게서야 공개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러한 중국 함정 3척이 북한이 미사일을 쏜 그날에서야 동해를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북한은 지금 배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쏜 미사일이 제대로 날아가는지, 지구는 둥그니까 일정 거리 넘어가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배들이 가서 잡아줄 수 있죠. 군함의 레이더는 아주 좋으니까. 그리고 제대로 떨어졌는지 위치도 확인해주고. 짜고 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3월 25일 오후 5시경 이 3척의 중국 배들이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를 빠져나간 걸 확인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밝혔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 시점에 중국과 미국은 대만 문제를 놓고 대만과 남중국에서 격렬하게 지금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동해로 확장을 한 거고, 동해에서 북한은 미사일을 쐈고, 그 미사일을 쏘는 날까지 일주일 전부터 들어가 있었던 중국 배 3척 군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3일 날 수에즈 운하가 막혔고, 25일 날 이스라엘 배가 공격을 오만만에서 당했고, 25일 날 북한은 미사일을 쐈는데 일주일 전부터 중국 배들은 동해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중국 배들이 동해에 들어온 거는요, 꽤 오래됐습니다. 2017년 9월 18일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때는 만주사변 발발 80주년인 날이었는데, 만주사변은 뭡니까? 만주사변은 일본이 만주국을 병합한 공작을 한 날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블라디보스크 인근에서 중로 해군의 해상연습 2017 2단계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부터는 본격적인 연합실전 훈련을 했는데, 그때 러시아 잠수함이 물에 깔아앉았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러시아가 못 구하니까 중국 구명함이 내려가서 잠수함은 끌어올리지 못하지만 그 해치를 열어서 러시아 잠수함 요원들을 구해주는 그런 서치 앤 레스큐 훈련, 상당히 어려운 훈련입니다. 물속에서 서로 딱 도킹을 해서 뽑아내는 게 수압 때문에 어려운데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은요, 2017년 7월 달에는 북유럽 가서 발트해에서도 연합해서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로 간에
연합훈련이 많은데 동해에서 해왔습니다. 근데 지난번 수에즈 운하가 막혔던 시점에서는 막히기 전에 중국 배들이 동해에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북한이 미사일을 쏘니까 빠져나갔다. 좀 뭔가 이상하다. Think the unthinkable 해보자는 겁니다. 3월 18일에는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회담을 가졌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제이크 셜리번 국방장관, 쉐이크 셜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하고 중국의 양체스 외교담당 정치국원 또 왕이 외교부장이 아주 거칠게 대화를 했었죠. 하루 전날인 3월 17일 미국은 홍콩 문제와 관련해 중국 인사 20명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었기 때문에 아주 거칠게 서로 말싸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짜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화약 냄새가 가득한 회담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수에즈 운하가 막혀 있을 때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저쪽 걸프 쪽에서는 이스라엘 배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3월 27일 역시 수에즈가 막혀 있을 때 대만 상공으로 대만 방공식별 구역으로 중국이 20여 대의 비행기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력 공군력 시위라고 그랬습니다. 전투기, 폭격기, 조기경보기, 정찰기를 막 떼거리로 보낸 건데 이 중에는 핵폭탄 탑재 가능한 폭격기도 보냈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필리핀 루손선과 대만 사이에 있는 바시해역까지 비행했는데 이 20대의 비행기가 뜬 게 뭐냐? 저같이 이렇게 군을 공부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대규모 편대군 공격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군력만으로 적을 초토화할 때는 맨 앞에는 적기를 잡는 제공기가 뜨고요. 그래서 앞에 온 적기를 잡아줍니다. 그 뒤에는 조기경보기가 떠갖고 날아오는 적기를 다 잡아줍니다. 그럼 제공기한테 알려주면 이것들이 잡죠. 스트레스 기면 더 좋고. 그게 가면서 그 뒤에는 전폭기들이 따라가면서 지상에서 방공미사일들을 다 때려 부숩니다. 그죠? 그리고 폭격기들이 들어가서 적진을 와르르 폭격해 버립니다. 그 뒤에는 급유기가 따라가면서 돌아오는 우리 비행기들한테 기름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군력만으로 적을 쓸어버리는 게 대규모 편대형 공격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우리 비행기들이 추락하면은 조종사 구하기 위해서 탐색 구조전대 헬기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1파, 2파, 3파를 때리는 게 스트라이크 패키지인데 그거 예행 연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만 때문에 미중이 전쟁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에즈 운하를 다시 뚫고 난 4월 11일 이란의 나탄즈라는 곳에 핵시설이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전력망이 파괴가 돼서 정전사태가 일어나갖고 농축을 하려면 원심 분리기를 돌리는데 원심 분리기가 가동이 중단됐어요. 이게 왜 터졌지? 이것도 뭐 해킹에 의한 시한폭탄 작동으로 보이는데 이란은 바로 이스라엘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배가 3월 27일 당했을 때는 3월 25일 당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지목했는데 4월 11일에는 거꾸로 이스라엘을 이란이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바로 우라늄 농축 농도를 현재는 20% 하는데 60%로 올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거의 핵폭탄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핵 추진이나 다른 용도를 위해 우라늄을 20%로 농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우라늄 20% 농축도는요 쉽게 말하면 원자력 발전소에 쓰이는 것들은 한 3% 농축도입니다. 연구용 원자로에 쓰는 게 한 20% 농축도를 씁니다. 20% 농축도쯤 되게 되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에 쓰는 그런 용이 됩니다. 60%까지 올리면 거의 핵무기용이고 90%부터는 확실하게 핵무기용입니다. 그러면 이란이 핵무기로 가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이틀 후인 4월 13일 UAE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 자동차 운반사인 하이페리온호가 미사일 또는 무인기로부터 피습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하죠. 피해는 경미하고 사상자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탄즈 공격을 당한 이란이 보복을 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루 전날인 4월 12일 중국은 군용기 25대를 동원해서 또 대만의 아디즈를 침범합니다. 18대의 전투기, 4대의 폭격기, 2대의 대잠전기, 1대의 조기경보기. 다시 한번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4월 11일 블링컨 미 국방장관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진정 우려하는 것은 대만을 향한 중국 정부의 점점 더 공격적인 행동이다. 누구든 힘으로 서태평양의 현 상황을 바꾸려 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중국은 이렇게 대규모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라고 있죠. 이 신문이 올해 들어 4월 12일이 원래 1월 1일부터 치면 102번째 날인데 4월 12일까지 102번째 날인데 그중에 86일 동안 중국 공군기들이 대만의 아디지를 침범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02번 날 중에 86번을. 그럼 거의 매일 대만의 아디지를 침범한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합시다. 그럼 지금 수에즈 운하가 딱 봉쇄된 그 시점 전후로 해갖고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긴장이 확 올라갔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있죠. 그리고 대만과 중국 사이의 대립이 확 올라갔습니다. 아주 중국의 위협이 대단하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데서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중국을 압박하고 있죠. 그 와중에 그 틈을 노리고 북한이 동해에서 한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중국이 뭔가 지원해 준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굉장히 넓은 구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죠. 프락시 워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갑자기 이제 프락시 워가 벌어진다면은 중동에서 벌어질 수 있고 대만에서 벌어질 수 있고 한반도에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안 벌어질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안 벌어집니다만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에즈 운하를 왜 막았느냐? 이렇게 걸프하고 대만하고 남중국해하고 동해에서 사태가 벌어진다 그러면은 중국 해군력 여기 다 모여 있지만 미국 해군력의 절반은 대서양에 있습니다. 노폭에 있고 그 다음에 6함대는 이탈리아에 있죠. 2함대는 노폭,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고 거기에 있는 미국 함대의 절반이 인도태평양으로 와야 될 겁니다. 가장 빠른 길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운하를 관리하는 이집트는 미국이 협력하니까 통과시켜 주겠죠. 근데 이렇게 배가 좌초돼서 딱 막아버리면 못 옵니다. 그러면 희망봉 아프리카 돌아오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으시겠죠. 네. 북한, 중국, 이란 커넥션 의심해야 됩니다. 미국은 거기에 맞서서 이스라엘, 인도, 일본, 호주 이런 나라는 쿼드고 연계해서 이들을 압박하고 있죠. 이런 압박이 서로 어긋나면 터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결이 팡팡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희망한 도쿄올림픽에 북한은 참여 안 하는 겁니다. 참여해봐야 득이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자,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 갖고 한일 관계를 어렵게 가져가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이. 그리고 남북 관계에 전력을 기울인다. 이렇게 되면 헛발질이 되는 거죠. 이런 큰 구도에서는. 중국에 의존하는 동맹을 맺자라고 문정인 교수가 얘기했는데 아주 위험한 발상이 되는 거죠. 행정안전부가 3월 24일 한미연합 군사훈련 미비를 지적한 공문을 합동참모본부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항의다 아니다 얘기가 있었는데 행안부는 항의 차원에서 보낸 것은 아니다. 원래 정부 연습 관련 토의 주제를 협조하기 위한 일상적인 업무였다. 평시 관련 매뉴얼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협조 문서를 발송한 것이다. 지자체의 위기 대응 태세 강화 및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3월 24일 행안부 보낸 공문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요. 충무 사태, 이 전시가 벌어진 겁니다. 그때 이제 국가 총동원을 해야 되는데 총동원 업무를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거든요. 160건에 대한 실제 훈련은 전무한 상태다. 국가 동원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다. 군사작전 지원의 중요한 동원 절차 연습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는 내용. 네. 문재인 정권이 이걸 안 하고 있다는 지적이죠. 동원 절차 연습 미실시로 업무 수행 절차를 알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은 소수의 인원에 불과하다. 훈련을 안 하니까. 그때 우리 찝차 같은 거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거 뭘 어떻게 동원해야 되는지 자기 절차를 모르는 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 국방부에서 합참으로 업무 이관이 된 후 중단된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시 주요 부처 지휘자에 대한 상황 전파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공문에 적시했었습니다. 이게 뭐냐? 행안부가 옛날에 비상기획위원회가 하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 안일하게 있는 합참 국방부에다가 똑바로 해라고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정권에서 약간의 뭐 반기를 들었다고 할까? 그러니까 이제 행안부에서 뭐 거꾸로 이제 이 부서를 짓누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행안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핵전쟁, 화성만 전쟁 위협을 경고하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 북한이 핵전쟁을 한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죠. 근데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도 지금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책상 밑에 들어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옛날에 일본에서 호텔 자다가 지진 났는데 당황했어요. 어디 도망갈 데가 없더라고. 그 침대 밑에 들어갈까 했는데 이 침대가 푹 꺼지고 건물이 무너지면 쥐포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기 안 좋아서 글로는 못 들어가겠다고 뭐 우왕좌왕했는데 나와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뭐 꼼짝도 안 하더만요. 하도 많이 당하니까. 그들은 훈련이 돼 있고 우리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위기를 울리는데 우리 국방부, 국정원은 좀 초토화돼 있고 문재인 정권, 외교부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이란 대결, 대만을 놓고 미중 대결, 또 중국 배가 군함이 동해까지 와서 북한하고 같이 훈련하는 문제 심각하거든요.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안부가 그나마 위기를 울리고 있는데 심각하게 대비해야 된다. 이런 think the unthinkable 하고 있으면요, 하지 않고 있으면요, 너무 놀랍니다. 위기관리 능력이 워낙 없는 정권이라서 제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경각심을 올려드리는 바입니다. 한번 수에즈 운하가 막히고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건지, 정보기관들은요 절대로 자기네 한 거 공개 안 합니다. 뒤에서 씩 웃기만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이 했다고 확신하고 반격을 하는 거나 이란도 반격하는 거나 보게 되면 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정원이 지금 무력화됐기 때문에 우리만 모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하고 하는 것도 뭔가 감을 잡았기 때문이고. Think the unthinkable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